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용식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20일 CNGTV 방송은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담론이 되겠습니다. 이 담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결론이 있는 거가 아니고 뭐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마트 팩토리의 대단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발표해 주실 그리고 토론 담론을 해주실 분은 전 스마트 공장 추진단장이신 박진우 교수님과 그다음에 ACS 이게 바로 다 아시죠? 차석근 부회장님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두 분을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좀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진우라고 하고요. 2018년 2월 달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1985년부터 한 30여 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자동화, 캐드캠, CIM, ERP, MES 이런 쪽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도 또 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CS의 차석근입니다. 저는 원래가 이제 전공이 이제 지역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머신 비전하고 그 마이크로웨이브 쪽에 관련된 지역 쪽 이런 쪽으로 하다가 88년도에 회사 설립하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POP, MES 이런 거 출발을 해서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는 이제 두 분 다 뭐 페북에서도 계속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우리 교수님은 요즘에 뭐 어떤 그룹 이런 걸 하시는 거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명예퇴직했지만은 서울대학교의 공학전문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매뉴팩처링 스마트 제조의 트랙 주임 교수를 해달라고 해서 명예직이지만 하면서 시간 강사 일하고 있고요. 그 밖에 도와주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있어서 뭐 많은 여기 있는 분들이 뭐 교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는 없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일할수록 저희들이 연금을 축내지 않으니까. 그러게요. 이게 우리 젊은 분들한테 좋은 일 아니까. 그 대신 우리한테 맞는 일을 해야죠.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뺏으면은 안 되고. 저는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경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약간 꼰대 기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되게 민주적이고 이렇게 좀 자상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내가 옛날에 이거 했어, 이런 느낌이 안 오는 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가 두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지만, 나름대로는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나만의 정의가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순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장이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렇죠. 짧게 아주 중국보다 잘하면 우선은 그러나 베트남이나 또는 인도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셔야 될 거고 다른 방법으로 또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기존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공장 그 다음에 유연성이 높은 공장. 유연성이 높은. 유연성. 이 부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환경 친화적인 공장. 유연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94년경에 완전 로봇을 조립하는 공장을 일본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법정 관리입니다. 자동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장 변동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그게 스마트 공장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성 높고 유연성 높고 환경 친화적이어야지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여지껏 쭉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축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기업이 일단 생존을 해야 된다. 생존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하고 시장을 창출을 하려면 오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메인테넌스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업의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큰 그림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희 세 사람이 약간 백그라운드가 틀려요. 저는 뭐 이제 좀 대기업 쪽에서 좀 주로 일했고, 우리 교수님은 또 학자를 많이 하시고, 우리 그 차부 사장님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좀 중소기업으로 하면 제가 이제 뭐 오래된 장기 전략 같은 걸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그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대기업 가면은 그 몸에 배거든요. 뭐 장기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그래서 모두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세 사람이 한번 담론을 자기 나름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뭐 옛날에 또 뭐 스마트라는 말을 안 쓰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4.0 독일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 유행을 시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 공장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뭐 한국형 스마트 공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걸 100% 다 이해하고 한국형 스마트 공장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맞는 스마트 공장을 한국형 스마트 공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현재 한국의 스마트 공장은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교수님이 잘 아시죠. 교수님은 현재 상태는 제가 모르고요. 제가 2015년 6월 달부터 2017년 말까지 스마트 공장 추진단 단장을 하면서 한 5천 개 정도의 기업을 스마트 공장이 되는 테두리 안에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2013년부터는 국가 아젠다로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선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떠들고 그 다음에 뭐 알파고 나오고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조공학 쪽, 생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5년 6월경에 산자부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후발 개발도상국한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죽어간다 이거예요. 중소제조업이. 방법이 있겠느냐? 방법이 있다. 할 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도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할 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대통령이 우리 여자 대통령이 독일에 갔더니 4.0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3.0 하고 있냐고 야단을 쳐가지고 이게 스마트 공장 추진단 사업이 좀 힘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5천 개 기업을 도와줬는데 제대로만 하면은 히든 챔피언으로 큰다. 그래서 2016년까지 끝낸 기업들을 2017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생산성이 30% 올랐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증가했어요. 기업당 평균 2.2명. 이게 뭐 매출도 줄던 회사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어요. 15년, 14년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회사가 증가하거든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저는 그때 그랬어요. 지금 30% 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도 마라. 100년쯤 전에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산업공학의 시조입니다. 테일러 시스템인데 이 사람이 2배 이상 안 올린 회사가 없어요. 100% 안 올린 회사가. 지금은 자동화 정보화도 있는데 3배는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많은 스마트 공장의 솔루션이나 뭐 이런 걸 공급하셨고 또 굉장히 많이 어떤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국형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무조건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뭐 항상 모든 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아까 좋은 점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크게 하셔도 돼요.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1년도서부터 사실 생산정보화라는 사업을 쭉 예. 했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축한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재조사를 하니까 못 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왜 못 쓰느냐 라는 거를 제가 조사를 쭉 했어요. 한 50%가 그 당시에 뭐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닌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50% 정도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공급한 기업이 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메인테넌스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했는데 기업에서 못 쓰니까 그 사실 말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50%가 또 뭐 때문에 못 쓰느냐 봤더니 거기에서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 이직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소기업은 이게 문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어떤 그 보완되고 잘 되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잘 쓰는 기업도 많아요. 저희 고객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만 보완하면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다음 질문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의 발전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가 사실은 인력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기도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의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중소기업에서 제가 이제 심사도 저도 이게 해보면 저희 거 하셨잖아. 예. 근데 사실은 뭐 좋은 얘기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까도 우리 부사장님이 뭐 자기에 대해서 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MES를 굉장히 신봉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인력을 안 키우면서 뭐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벤더나 뭐 다른 분들은 이게 성공해야 되니까 자꾸 좋은 얘기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PLM도 그렇고 뭐 ERP보다도 PLM이나 뭐 조금 기술적인 솔루션은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 금세 나가요. 왜냐면 그거 배운 다음에 더 큰 기업으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나머지는 좀 나중에 조금 더 물어보고, 인더스트리얼 4.0이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인더스트리얼 4.0이 독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걔네들도 그 다음은 뭐냐. 그래서 뭐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을 하던 친구들의 이제 뭐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작년에 제가 하노버 산업박람회 갔을 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독일말 할 줄 아시는 한국 참가자가 거기 가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듣고 오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대요. 야, 거기서 독일 사람들 중에 발표자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말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요새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도 모르겠다. 이게 뭐냐?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게 디지털입니다. 네.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요즘의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과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정도의 이노베이션도 부족하고 자기들은 뭘 해야 될까 하면서 아까 차석근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걱정들이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아까 80% 정도의 예전에 도와줬던 정보화 자동화 솔루션이 사용 안 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그 과실을 누구가 가지느냐. 나누어 가지면은 되는데 생산성 오른 다음에 사람을 자르거나 그런 또 월급 올려달라고 나가
이래버리면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끼는 분위기로 가면서 자동화, 정보화 솔루션을 활용한 기업들은 분명히 큽니다. 예.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 드러날 때 이런 짓을 해서 나가.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하면서 아까 생산성이 오르고 그다음에 고용도 늘었다고 이런 게 제가 사장님들한테 그걸 꼭 주지시키라고 저희 그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기술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절대로 사람 줄이지 말라고 그래라 하면서 갔거든요. 저는 사실은 독일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렇죠. 근데 엔지니어링은 그 친구들은 이제 엔지니어링에 되게 민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를 자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끔 역으로 물어보면, 우리는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 PDM도 얘기하고, 뭐, 디지털 기술 같은 것도 제조업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4차 산업이나 인더스트리얼 4.0이 디테일한 데에서 우리가 약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 그 옛날에는 이제 생산 정보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주로 이제 C 레벨, 다시 말해서 이제 뭐 CEO라던가 CTO라던가 이런 이 사람들이 대개가 판단이 뭘 하냐면 옆에서 하니까, 남이 하니까, 또 혹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집행을 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본질을 봐야 되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쵸. 왜 이게 정말 기업에 들어와서 이 솔루션이 뭐 PLM이 됐던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우리 회사에 진짜 정착을 해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도구를 써야 되는데 본질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여기 두 분이 연륜이 쌓여서 그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중급에 있는 나름대로는 뭐 차장 이런 친구들도 내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 하던 것만 하니까 맞습니다. 이 본질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다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 회사의 C 레벨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스마트 공장 도입하는데 차장, 과장들이 스터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 필요하다는 거를 못 느끼고 여기에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왜 실패할까, 왜 잘 안 될까라는 걸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큰 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 프로세스가 바뀌는 건데 전산화식으로 도입을 한다고 전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화를 하지 않고 지능화를 하지 않고 말해서 스마트 공장화를 하지 않고 그게 제 두 번째고 두 번째는 체인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도구, 아무리 훌륭한 뭐 IoT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아까도 유연 생산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도 좀 유연성을 우리가 떨어뜨리는 교육이 아닐까. 그렇죠.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뭐 새로운 교육면은 이제 다들 딱 가서 보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나이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요새 나이를 드니까 공장에 가서 이렇게 딱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부장까지 할 사람, 이 사람은 뭐 이 사람 임원 할 사람, 더 올라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안목지입니다. 예. 저는 참 우리나라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창의력 죽이는 교육에 제일 기여를 많이 하는 부처가 교육부입니다. 그렇죠. 교육부가 그렇게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국민들이 선천적인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잘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옛날 세대들은 좀 놀았잖아요, 어렸을 때. 놀 줄 모르죠. 이제는 이제 놀라운 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훨씬 창조적인 기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새 건데 뭐 별로 안 짜서. 예. 잘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뭐 오래 한 사람들 좋아요. 전문가라고 하는데 딱 얘기하면 그나 다 옛날에 뭐 그 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뭐 인터그레이션 예, 매니팩처링. 그거 다 했습니다. 딱 우리. 그다음에 또 가서 물어보면 나 디지털 매니팩처링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저는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그 기술은 이렇게 DNA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 하는 건데 그래서 난 가끔가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 유행하는 거 중에 뭐 스마트폰이나 뭐 클라우드 이런 것도 다 옛날에 뿌리는 그럼요. 그거지만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에 자기가 가야 된다. 나이 든 세대들 보면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나는 요즘도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막 얘기하면서도 택시나 뭐 이런 거 뭐 하면은 뭐 안 돼. 나는 내 밥그릇을 뺐지 마. 뭐 우버 나오면 막 이제 막 이렇게 이런 거가 싸워야 될 극복해야 될 또 우리의 반경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새로운 네. 어떤 솔루션 네.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거. 네. 우리 택시 회사에 네. 예전에 그 스마트 카드 네. 결제 시스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대가 그렇죠. 많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쓰고 네. 있잖아요. 우버나 네. 다른 솔루션도 분명히 서로 윈윈으로 가게 할 수 있는데 참 대화 기술이 약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와서 전 정부 때도 그랬는데 네. 어디 와가지고 국민과의 대화 그러면서 100명 이렇게 있는 데서 질문하고 답하고 완전 쇼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담론하는 것도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 저분 얘기하시는 게 뭐구나 하는 걸 알아듣게 되는데 한마디 하고 답변하고 뭐 국민과 대화했다고 이런 쇼에 이제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국민들이. 아니 근데 대화를 하면 자기 싫은 사람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바로 그래야죠. 네. 아까도 얘기한 그리고 대로 또 예의도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이 디지털 담론, 디스커스라는 걸 내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왜냐면 다, 다른 분야에 모두 다 했는데,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 같은 것들을 이제 팀장 이렇게 모이면 맨날 싸웠어요. 그냥. 왜냐면 자기가 중요하대. 구조는 구조가 중요한데, 구조를 그 사람대로 얘기를 하면, 무거워서 이게 못 나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걔네들은 이제 트레이드업이라고 그러는데 약간의 그 밸런스나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새로운 거가 오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대로 생산성이 높여진다고 사람을 함부로 자르면은 그럼요. 없이 그 사람들을 뭐 교육을 그래서 트랜스퍼해서 뭘 한다든가 뭐 이런 같이 예. 멀리 가자 이런 개념으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4차 산업에 들어왔을 때 많이 이제 얘기를 토론하면서 많이 좀 실망을 하는 게 뭐냐면 뭐 독일 가서 배워야 된다. 뭐 이게 자동화나 정보화 기술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난 그거는 그게. 아주 도구에 불과하고 네. 저는 절대 무인 자동화 이런 얘기하는 기자들은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적정 자동화입니다. 네. 그리고 지멘스의 안베르크 공장 같은 데는 뭐 가보셨겠지만은 인원이 줄지가 않았어요. 더 늘었어요. 네. 자동화 수준도 늘고 정보화 수준도 올라갔는데 매출이 더 늘기 때문에 고용 인원도 더 늘었습니다. 한 몇 년 전서부터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 관심을 가진 사장분들이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건비가 오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꾸 뭐 그 핑계로다가 자꾸 외국으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가서 제조업에 대해서 원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 뭐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로봇, 뭐 IoT 두 분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은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뭐 남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잘 살려고 네. 하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 공장도 있지만 제품 혁신이라는 부분, PLM이나 뭐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품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가 살아남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아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제품 혁신이라는 게 결국 공정을
과거는 10개를 공정을 거쳤던 거를 2개, 3개 공정으로 만드는 것도 예. 공정 혁신이고요. 예. 또 반대로 제품을 기존에 쓰는 것들을 확 바꾸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두 축이에요. 네. 하나는 생산을 어떻게 고효율화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제품을 어떻게 우리한테 맞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하느냐. 이건 PLM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요 스마트 팩토리도 굉장히 새로운 제품 같은 것들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이 유행시킨 것도 스마트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도 처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막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이 되는데, 우리도 조금 젊은 사업가들이 비즈니스 모델도 좀 새롭고 제품이나 뭐 생산 방식도 좀 아주 좀 창조적인 거가 나왔으면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 제조업이 일각에서 뭐 IT거나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제조업이 농업화돼 간다. 필요는 한데 사람이 자꾸 농업이라는 거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사람은 적게 쓰고 생산은 더 많이 하는 수가 있고, 이건 뭐 좀 몇 사람들의 생각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농업이 가능하잖아요. 뭐 조건이. 그리고 제조업도 독일 같은 데에서는 미국의 농업처럼 독일의 제조업은 괜찮은데, 그 나머지 나라에서는 점점 사람은 들 쓰고, 왜냐하면 공장 같은 데 일단 가보면 옛날에 바글바글 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옛날에 여기 몇백 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제조업에서 조금 사람들을 많이 창출하려면은 어떤 쪽이 좀 한국에서 필요할까? 글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람을 수를 줄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동화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스마트 공장에는 큰 그 광의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보면 아까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시스템 사업부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 사업부에서 하드웨어를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가 없거든요.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느냐? 고부가가치적인 거로. 그쵸.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고용 창출하고 좀 더 새로운 걸 하려면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를 그냥 제조업하고 엮는, 우리가 서비스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아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사람이, 아까 저희 회사도 시스템 사업부가 이런 그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변하는 것 같이, 우리 공장에 있는 분들도 이쪽에 있는 분들 인력을 그쪽 서비스타이제이션 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옛날에 우리 가발 공장이나 뭐 염색 공장에 수많은 사람들 쓰는 거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리쇼도 가능하고요. 꼭 그냥 웨이버 코스트만 줄여가지고 베트남으로 가고, 지금 아프리카 가야 됩니다. 베트남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는 너무나 이게 아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교수님은 요새도 강의를 하시는데, 뭐 이제 제조업 그쪽일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이제 친구들은 또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또 생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나, 뭐 플렉시블 하나, 뭐 이런 거에 일자리를 가야 될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스타킹이나 이제 그 포장하고 이럴 TV 조립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새는 설계를 바꿔가지고 조립 작업을 아주 쉽게 해가지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이제 일부 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아이디어를 내야죠.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한국보다 디자인도 좋고, 회사 이름은 우리 회사인데, 우리나라 회사인데 생산성도 높고, 그 가격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냐? 우리는 지금 기름이 너무 많이 껴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그리고 또 아이디어도 좋은 쪽으로 가서 신제품을 설계도 해야 되고 만드는 것도 가야 되는데, 아까 잠깐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독일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가시면은 이게 비누 거품부터 뭐 독일 제품들이 가끔 홍산품이 있습니다. 독일 회사 이름이에요. 이 뒤를 보시면은 면도 크림에서부터 스킨 로션까지 메이드 인 저머니예요.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그 미국 상표나 뭐 딴 데 붙어 있는 거는 메이드 인 뭐 동남아나 뭐 이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했었는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한국 같은 나라가 잘해오니까 독일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독일의 그 제품들을 보면 설계도 다릅니다. 아까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단어를 스마트 공장 단어를 처음 꺼낸 사람 중에 하나가 카거만이라고 헤닝 카거만이라고 이 사람이 SAP 회장이었고 공학알림원 회장이었던 분이 얘기한 게 What is smart factory야 하고 내가 영어로 물어봤더니 둘만 있을 때야. 제품부터 스마트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제조 프로세스도 스마트해야 된다. 로지스틱도 스마트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스마트한 게 스마트 공장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의 비전 아니냐? 얘기 꺼낸 사람이 그래 물론이다. 하나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하는 거는 여기 질문에도 있지만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이 목표가 아니고 스마트 공장은 도구니까 우리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건 뭐 짧게 얘기하면 스마트한 사람만 있으면은 스마트 공장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이렇게 좀 스마트한 제품이라고 그럴까? 요새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좀 4차 산업에 필요한 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스마트 공장은 잘 운영이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사양 산업인데서 스마트 팩토리를 들여오면 그냥 사람을 줄여서 빨리 하는 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하느냐라는 네. 거를 근본적인 거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왜 그냥 스마트 공장 아까 금방 얘기했죠. 옆에서 골프 치면서 사장님끼리 골프 치면서 핸드폰 가지고 아 우리 공장 지금 잘 보인다. 이거 스마트 공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그 하나 예제를 드릴게요. 우리 고객사 중에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 안테나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라디오를 탁 키면요. 안테나가 쫙 올라왔습니다. 멋있었죠. 그 회사 스마트 공장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제품이 바뀌었습니다. 금방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혁신이 됐어. 어떻게? 지금 안테나가 다이얼로 저기 뒤에 그 창문 뒤에 유리창에 유리창에 있다고 안테나 없어졌다니까.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스마트 공장으로 아까 안테나 계속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제품이 바뀌어야 되고 공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해야지. 스마트 공장에 뭐 MES가 어떻고 PLM이 어떻고 CRM이 어떻고 SCM이 어떻고 이거는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저도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참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조그만 화장품 회사인데 사실 화장품도 화공 회사잖아요. 근데 야 이거는 스마트 공장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이제 뭐 제품이 스마트하지 않은데 뭐 이걸 도입을 해서 IT도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정부 돈을 좀 해가지고 그 IT화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지각색이니까 야 이거는 끝에 나중에 잘 안 되면 벤더 회사한테 돈도 안 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50% 실패하는 중에 회사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심사를 좀 내가 후배들한테 야 잘해야 되지 않냐.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삼성에서 일하다가 또 왔으니까 곧 자기가 또 거기 공무원인 분들도 어느 정도 지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임시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바닥에서 이제 오래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실패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분 이렇습니다. 한번 뭐 다 보시죠 이게.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하나하나 뭐 보면서 갈까요? 위에서부터 먼저 볼까요? 아니면 뭐 아래부터? 밑에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석원님은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범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기회가 느껴집니다. 사장님이 절대 이걸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대기업 아까 답이 나온 겁니다. 김성용 씨 질문하신 거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중소기업끼리도 다르고요, 대기업들끼리도 다릅니다. 제가 한 질문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저도 지멘스도 근무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지멘스 같은 기업이 안 나오냐? 삼성이 반도체 쓰면 제조업에서도 좀
커다란 기업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리고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히든 챔피언. 히든 챔피언 같은 데 보면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지방에다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바다 이런 거 기르는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장비 독일제. 결국 싼 거 사면 다시 사야 돼요. 한 1, 2년 후에. 그게 뭐 펌프니 뭐니.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가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했던 작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분야에서 그 기계는 명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도 좀 이런 기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몇 사람들이랑 그 책을 내면서, 야,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뭐 좀 머시닝 센터 이런 것들이나 이런 정밀기계 이런 거를 시멘스처나 이런 회사처럼 좀 큰 회사들이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왜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다들 관심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뭐 LG전산 이런 데도 우리는 뭐 그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좀 뭐 큰 회사들이 생산 기계를 만들거나 생산 인프라를 만들거나 뭐 클라우드 그 SAP처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주거나 뭐 로봇 회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 쪽이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32년째 이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는 포스코나 현대자동차의 MES,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전문 용어로 이제 ALC라고 그러는데 어셈블리 라인 컨트롤 시스템, 혹은 이제 포스코에는 생산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대기업의 MES 부분을 했어요. 근데 뭐 다 아시잖아요. 포스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50대 기업은 IT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현대자동차 초창기에 저희 고객이었는데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IT 회사가 생긴 거기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진이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 아니면은 딴 데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꾸만 이제 밀려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런 거가 공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공정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그 부분은 아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기업에 계신 분은 조심스러우실 텐데 네. 저는 뭐 은퇴한 교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지무지 똑똑하고 무지무지 열심히 사는 민족이고 정말 세계 최고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약하냐?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비슷합니다. 뭐가? 지금 정부 조직이나 이런 정치 시스템이나 이게 우리들이 일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그래요. 대기업도 사장님 혼자, 회장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중역들은 자기가 먹고 살려면은 저 회장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회장은 돈만 알아요. 정치인은 표만 알아요. 이게 그쵸.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됐는데 지금 돈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만하게 돈을 대줘도 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코스트는 함부로 깎는 거 아니라고 봐요. 네. 그만큼 충분히 줘야 되고 그렇게 같이 더불어 가야 되고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을 쥐어짜서 내가 더 이익을 보겠다. 같이 키워주지 않고는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이 다 죽어버리면은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순간 대기업도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수인가 뭐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취직이 다 된다. 조금 있으면. 단 그 중국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아까 말대로 모든 재벌들의 IT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뭐 저기 한 것도 아니고 통과세만 받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뭐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을 하다가 자기가 나와서
비즈니스를 다 할 때 보니까 아니 뭐 삼성에 들어가려면 SDS 뭐 LG 뭐 이런 것들 그게 좀 심하고 심하지 않은 데가 있을 뿐인데 심한 그룹도 있고 좀 덜 심하진 않은데 그게 이제 관행이 많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IT 우리 하는 사람들도 얘기가 그것이 우리나라가 IT 회사가 커지지 못한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그 제 입장에서 그냥 좀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푸념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살았어라고 이제 푸념할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 또 제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실력을 진짜 갖추면 진짜 가치를 딜리버리하면 그런 부분들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반대로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아까 그 통행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하나 그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제 임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정적인 아까 그 회장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H 회사, 로봇 회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저희하고 상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 공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는 뭘 하고 있냐면 다양한 기계하고 인터페이스. 그 회사는 현대 쪽에 관련된 일밖에 못해. 삼성이 못 팔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ACS가 이런 거 잘하고 있다며. 그러면 그런 거 해가지고 니들이 글로벌에 팔고 이런 얘기의 상생 모델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면서 아까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그 독특하게 제가 이제 요새 제 스마트 공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산업군별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집중화하자라는 거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아까 그 그룹이 뭐 정책적으로 그런 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또 이제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잘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면 좀 그 상생 전략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을 이제 국가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기업은 각자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가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4.0 그 이렇게 그 비즈니스 그룹처럼 우리도 대기업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지금 그건 없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회에 제가 이제 표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하는 거는 표준 관점에서 좀 그런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이런 상생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워크숍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LG전자에서도 와서 자기들의 그 MES 시스템이라던가 표준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그 컨선도 얘기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표준 관점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인더스트리얼 독일 가서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걔네들의 그 커다란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인더스트리얼 4.0에는 학계도 있고 뭐 대기업들 뭐 거기 보면은 뭐 SAP 회장도 오고 지멘스 회장도 있고 올해 바뀌었습니다. 저기 그 SAP 회장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그 페스토의 그 CTO가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 20-30개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백서도 내고 근데 우리는 사실 표준은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 그렇죠? 같이 외국에 커다랗게 이렇게 전략도 아니고 제가 항공기업할 때 T50 이런 것도 항상 최고의 무기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틈새 시장도 있고, 뭐, 너무 비싸서 독일의 걸 다 못하는 나라도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규모나 이런 거. 근데 우리도 좀 그런 모임들이 뭐, LG산전이든, 뭐, SDS든,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역할을 잘 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겠다 하는 거를 정부에서는 그런 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되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1년마다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기업들끼리 서로 협업해라
우리 같이 아무런 파워가 없는 사람들이 암만 얘기해봤자 그냥 허공에다 소리 지르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 관람단도 이렇게 가는데 갔다 와서 한 번 보고는 또 다시 그냥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요. 독일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봐가지고 자기 기업 내부적으로들은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유명한 S와 L 전자회사 두 개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그런 IT가 다 달라가지고 두 가지로 다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납품하는 데가. 야, 이거 좀 유저 인터페이스만이라도 하나로 좀 통일하면 안 돼? 하고 MIS 전공하신 교수님이 15년 동안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뭔가 이게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걸 찾아내 가지고 정책적으로 서포트하게 해주면은 가능할 겁니다. 독일같이. 예, 그러면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 질문에 AI가 스마트 팩토리 이끄는 핵심이라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결국 빅데이터를 가진 글로벌 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로 될런지요? 사실은 오늘 뭐 IT 쪽은 좀 얘기를 안 했어요. 뭐 AI나 뭐 이런 거는 주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뭐 빅데이터도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보니까 뭐가 나오면은 이게 슬로건이 나오잖아요. 뭐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뭐 그리고 뭐 AI가 나오면 뭐 AI 전문가를 몇 년 안에 몇만 명 한다. 뭐 빅데이터도 나오고 뭐 그냥 나올 때마다 기사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똑똑하고 뭐 부지런한데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창조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가 되든 AI가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AI가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은 AI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막 주장하시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AI를 이용해서 지금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 AI가 이렇게 뭐 지금 할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AI가 벌써 겨울 윈터, AI 윈터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쵸. 그리고 2016년 5월 달에 제가 아는 신홍식 박사가 거기 동아일보에다가 대한민국에 AI 연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였는데. 다 죽였죠. 그게 2016년 5월이거든요. 그 뒤에 내 전공이 AI다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생긴 거예요. 아유, 컴퓨터 사이언스 다 AI.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AI가 미래에는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요. 그쵸. 거기 그 전에 우리나라는 커넥티드 팩토리도 안 돼 있어요. 수기로 이렇게 뭐 리포팅하고 이런 상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 수기로 하던 거를 컴퓨터로 넣어주면은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보이기 시작할 때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너 과거에 왜 이랬어? 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앞만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우리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지? 이런 것들. 옛날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는 게 기업 그 점수죠.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다 까먹었어요. 기본이거든요. 재무적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교육 가능성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강하냐. 다 까먹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 다시 보셔도 거기에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자동화나 정보화 기술이 얼만큼 도움을 주고 있었고 거기에 얼만큼 관심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들이 뒤돌아봐야 돼요. 또 윤원성님이 좀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게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만나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감안해서 볼 때 차부사님 맞지만 현대 대기업 공장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결국 글로벌 탑 티어가 못 되면 아까 말씀하신 순식간에 기업 생존이 문제가 되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 결국 결론이 부정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오신 패널분들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뭐 이런.
어떤 거든지 뭐 부정적인 거인 거 뭐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자기만의 생존법을 자기가 발견을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가 저는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아주 뭐 대단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제조업 현장에서 굉장히 존경의 눈으로 감탄하면서 보는데 다이치 오노레는 그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동료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자동차 연수를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야, 내가 독일 보니까 우리 일본 사람보다 3배는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자기들보다 3배 더 일 잘한대. 그러면 뭐야? 다이치 오노가 볼 때, 일본보다 미국이 10배 더 일 잘한다는 거 아니야? 정말 미국 공장에 가서 보고, 맞네. 우리가 이렇게 낭비가 많았네. 지금 제가 아까 30% 생산성 올린 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했는데, 저는 정말 지금 해외로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원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면은 매출이 늘 거야? 3분의 1로 줄이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김동환님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많아가지고 이제 이걸 다 익히기 좀 어렵고 그러네요. 네. 품종에 따라 자동화가 가능한 업종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 방송이 어려운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현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뭐 자기 업종에서 네. 남보다 잘하면 돼요. 그렇죠. 네, 이 부분. 그다음 유원석계 스마트 공장 사례가 있으면 요거 이제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 프로세스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같이 가주는 겁니다. 우리 일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요게 우리가 다 대답해 줄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여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새 이제 5G다. 통신이 공장에 도입되면 사이버 세큐리티 심각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지요? PLM, MES, 뭐 팝, ERP 이 제대로 5G와 연동돼서 합리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운영되는지요? 사실은 지금- 미래가 되겠죠. 지금 그 사이버 그 시큐리티 관계는 이미 그 표준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마트 OPC UA나 뭐 예. 이런 쪽으로 가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거기서 단계에서 벌써 다 암호화되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들여다보셔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스마트 공장 전체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데는 벌써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표준들을 갖다가 어떻게 접목할 건가. 그렇지 않아도 이 5G 때문에 그 스마트 산단 이쪽에서도 하나의 타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렇게 고민들 하고 있고요. 5G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5G 포럼에 이제 가서 스마트 공장을 5G에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도 사실 뭐 문헌이나 뭐 독일의 뭐 이쪽에 컨소시엄도 얼라이언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딱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닿는 게 좀 없는 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속화되고 그 신뢰성이 좋고 한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 디지털 트윈이라던가 그 IIoT 이쪽에 그 적용할 부분이라던가 또 AR도 있잖아요. AR, VR 쪽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여기서 다 뭐 우리들이 데이터 넣어주고 바로 볼 수 있고 지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끝나는데 제가 질문을 두 분께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두 분들이 이제 굉장히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이제 제 질문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본질에 접근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쓰고 있는 중에 내가 어떨 때 딱 갔을 때 그 본질을 보려는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인생에 대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은 뭐 좀 지나면 또 다른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은 안 바뀌는 그렇죠. 거잖아요. 생존. 예. 또 하나는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 사람이 삼성에서 그랬잖아요. 뭐
다 바꿔요. 가족이랑 저기 다 바꿔요. 빼놓고 가족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총수는 뭐 가족만 바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스 슈밥이랑 같이 이제 회의하는데 들어간 네.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네.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아, 문제. 하나는 디지털 교육이다. 디지털 교육. 또 하나가 네. 우리한테 와닿는 게 네. 라이프타임 교육이다. 아, 라이프타임 평생 교육. 아, 평생 교육. 평생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이 우리 사이버 대학도 많고 예. 프라임 컬리지라고 네.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거기에 메카트로닉스나 이런 쪽 교육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가야 됩니다. 야.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뭐 다 여기서 올리시고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찻잔 속에 폭풍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야 이거 코딩 왜 안 돼? 이거 뭐 안 돼?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더 커다란 본질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까 또 생존 얘기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저도 네. 결국은 이제 생존이라는 말로 매듭을 짓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쭉 이런 사업을 한 32년째 쭉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도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저희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32년 생존하는 거에 대한 잘하는 게 있는 게 뭐냐. 이걸 아까 그 본질을 보고 우리가 잘하는 건 인터페이스예요, 사실. 뭐 다양한 기계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거 잘하는데 그거를 글로벌하게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 이런 게 아니라 표준이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해서 글로벌하게 좀 나가면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교수님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 있어요. ACS가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맨날 저한테 애국적인 기업에 얘기를 하시는데 30년 동안 같이 이제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그 아직 큰 기업으로 성장 못한 데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도와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다양한 거를 담론을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이런 근육을 풀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머리에 딱딱한 거. 어떤 거는 자기가 딱딱해진 사람일수록 무슨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야, 아니야, 틀렸어. 뭐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좀 여기서 좀 유연한 뇌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 내가 이거는 몰랐네. 그렇죠. 이건 내가 저 사람이 틀릴 수 있어.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는 요거로 살았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끝에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디지털 교육, 평생 교육,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은 오늘 방송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 끝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